이제 뉴스 다반사로 들어갈 텐데요. 이별 통보에 이 승용차로 들이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역시 뭐 분노 조절 장애와 관련됐다고 봐야 될까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뉴스 다반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넬 한번 보실 텐데요. 자, 헤어지자는 말에 승용차로 4번씩이나 들이받았습니다. 과연 연인인 사이가 맞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이 살인 미수로 변한 분노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게 앞인데요. 여성이 발을 동동 구리고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 저렇게 들이받았습니다. 예, 화면이 좀 잔인하니까 뭐 가급적 방송은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여자친구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그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는데 그냥 살짝 들이받은 게 아니고 끝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주 지금 여자친구 쪽으로 남자친구가 나와서 뭐 따지고 이런 상황인데요. 좀 잔인하니까 내용보다는 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손 변호사님, 저 네. 살인미수라고 살인미수죠? 보통 어떤 그 가해행위가 있을 경우에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니면 국민들께서는 살인미수 아니냐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볼 때는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글쎄요, 경찰도 지금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이제 그 청구를 했지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될 살인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살인을 하겠다는 의사로 고의로 범죄를 했느냐, 누굴 때렸다고 가정해보죠. 때릴 때 죽이려고 때렸느냐, 그냥 다치게 하려고 때렸느냐, 이거는 그 사람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해 행위를 할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사후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라는 매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저렇게 끝까지 쭉 밀었고 또 여러 가지 행위를 했고 또 내려서까지 또 가해 행위 했다는 거 볼 때 적어도 차량을 가지고 이제 미는 행동 그 당시에는 살인의 고의 뭐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겠죠. 죽어도 상관없다. 라는 그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봐서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서 살인 미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뭐 김상훈 같은 경우에도 뭐 법적으로 계속 살고 있는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을 해갖고 이제는 다른 자녀를 이제 살해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별 살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그러니까 한때 사랑을 했지만 헤어지면 바로 그 사랑이 극에 달하는 분노로 바뀔 수가 있군요. 그렇죠. 이게 뭐 이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론에서 붙인 뭐 이름인데 결국 이제 그 이성이 뭐 이제 절교, 뭐 이별을 선언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승복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극단적인 행위에 공격 행위로 뭐 진화 발전된 것인데요. 이제 그런 경우 주로 이제 그 남성들이 가부장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해왔고 통제를 해왔는데 감히 나한테 이별 선언을 하느냐. 근데 이전에는 아마 원래의 그 원상 관계로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보통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도저히 허용이 안 된다, 성공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그 상대방 이성을 처단을 해야 된다,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같은 끔찍한 행위로까지 그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을 이제 사전에 막는 하나의 그 제도적 그 방안으로서 그 스토커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것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또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여러 가지 유사한 행위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막지 못하는 뭐 이런 입장에서 저런 끔찍한 행위로까지 이제 가게 된 것인데요. 결국은 상대방의 어떤 이성에 있어서의 그 의사 자체를 존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충분히 응징과 처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뚤어진 어떤 복수심이 그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렇게 결혼을 한 뒤에 혹시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는 참 다정했는데 결혼을 했더니 이제 돌변을 해서 폭력을 일삼거나 저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 좀 전해드리겠는데 오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형량을 구형을 하는 날인데 박찬진 사무장이 오늘 결심 공판에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주말에 이제 처음 이 사건 이후에 출근을 해서 뭐 많은 마음고생을 했겠지만은 조금 그나마 좀 의지를 다지고 왔는데 그런 연속 선상인지 오늘 이 결심 공판에는 출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잠깐만 얘기를 하죠. 그 지난번 공판 때는 출석을 안 했다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출석을 하는데 결심 공판입니다. 그 얘기는 증인으로서 형량을 구형하는데 또는 어떤 그거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하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사실은 핵심 증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당사자. 피해자이기도 예. 하고 그런데 증인으로 이제 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증인 신청이 돼서 증거 신청해서 채택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언제까지 와라라고 해가지고 출석해서 신문을 하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박찬진 사무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글쎄 오늘 증인 신문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은 과연 뭐 단순히 출석을 해서 뭐 어떠한 그 방청객으로서 지켜본다는 얘기인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는데 글쎄요 만약에 증인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증인으로 출석해서 신문을 하게 된다고 그런다면은 지난번 이제 그 당사자인 그 승무원이 했던 것과 어떤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글쎄 현재로서는 단순한 출석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알겠습니다. 뭐 오늘 오후 2시에 결심 공판이 열린다고 하니까는 이 부분은 이제 출석을 하고 어떤 재판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취재 기자가 정리를 하면 오후에 공판이 열리고 끝나고 정리를 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보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자, 마무리 뉴스다본사 이제는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질문하다가 그쳤는데 이렇게 갑자기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 돌변하는 남자들 아니면 여자들 미리 사전에 탐지할 방법은 없습니까? 징후 같은 게 없나요? 지금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그 뭐냐면 이제 그 나의 핸드폰을 사실은 나 다 통제하려고 하고 또 전화가 왔는데 누구한테 만나느냐고 하고 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통신 매체에 비밀번호를 나한테 알려줘서 공유하자고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상당히 그 집착성이 이제 농후한 것이죠. 이것도 이제 그 처음 초기 연애 단계는 뭐 잘 파악이 안 되지만 초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이 이성은 나의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그 가부장적 성향의 어떤 왜곡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제 그것을 이제 사전에 이제 감지를 해서 그와 같은 경우 초기 그 상태에서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애매한 의사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마음을 내가 다시 되돌려서 회복을 시킨다든가 뭐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10번을 이제 찍자. 그래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여성이 없다. 이와 같은 이제 마음을 보통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 휴대전화 비밀번호나 문자를 엿보고 이런 것들이 사소하거나 흔히 연인 관계에는 있을 수 있다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나중에 이제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성격, 성품을 알 수 있는 징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대수롭게 넘기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보이스 피싱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별의별 보이스 피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보이스 피싱이 당했네요. 당신의 개인정보가 다 유출이 돼갖고 은행에 예치해놓은 예금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관해주는 국가안전보관함에 돈을 넣어둬라. 그걸 위해서는 지하철역에 있는 500원짜리 놓고 하는 이 사물함에다 갖다 넣어라. 자, 이런 일에 이제 사기를 당할까 싶기도 한데 실제로 몇천만 원을 이렇게 넣었다가 사기를 당하신 어르신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 사건 같아요. 자, 왜 속을까 한번 화면을 보시죠. 이제 사물 보관함, 지하철역에 있는 사물 보관함인데 빨간 옷을 입으신 분이 어르신 피해자입니다. 저기에다가 이제 자신이 금이야 오기야 보관을 하고 있었던 몇천만 원의 현금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저렇게 인출책이 와서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 국가안전보관함, 저런 말에 왜 속죠? 국가 안전, 우리 뭐 국민안전처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것에 어떻게 공신력이 좀 겹쳐지기도 하면서 특히 대상이 노인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노인분들 중에서도 10명의 노인에게 이 보이스피싱을 걸었을 때 걸리는 분이 다는 아니겠죠. 그 중에 한두 분일 텐데 결국에는 걸리는 노인분들은 뭐 자녀에게 당장 어떤 다시 여기에 대해서 뭐 물을 수 있는 여건도 좀 안 된다던가 그러니까 쉽게 현혹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인분들을 특히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노인분들은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엔 어떻게 저런 말을 당하느냐고 하지만요. 실제로 전화를 받아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투라든지 어떤 언어 사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상대방의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하고 또 마치 전화를 또 끊어도 안 될 것 같고 정말 이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 같게 만드는 그런 어떤 교묘한 그 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뭐 이제는 보이스피싱하면 조선족이 무슨 개그 코미디에도 나왔으면 어눌한 말투를 쓰면서 우스꽝스럽게 누가 들어도 보이스피싱인지 알만한 그런 기법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그 취약한 노인분들에게 좀 정부가 어떤 좀 더 강력한 홍보 대책을 좀 세우든지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뉴스다반사 다음 주제 이제 넘어가 볼 텐데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 뭐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존 케리 장관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을 해서 사우디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미국 본토에는 큰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존 케리 장관이 살고 있는 보스턴 자택에도 눈이 많이 쌓였는데 미국은 이제 지 앞에 눈을 반드시 치워야 되고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대통령 수행을 하기 때문에 눈을 못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권력자도 예외 없이 주민 신고가 들어가서 이제 과태료가 물리게 됐습니다. 이게 집 앞 상황인데 눈을 안 치웠네요. 예. 그러니까 저것이 그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법이 뭐 엄청난 다른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 생활 중에서 경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반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한다. 이것은 어쨌든 법의 효용력, 살아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대비적으로 보면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위에 있던 분이 일단 대상이 된다고 하면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옷을 뭐 벗긴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의 집행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심지어 그 국내에서 집회 시위를 했던 분이 미국에 가서 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 시위에 관한 룰을 다 지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금만 위반 사항도 바로 처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정한 법의 위하력, 즉 담보력이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치 질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작은 무질서부터 사실은 원칙과 철저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례고 저같이 상당히 국무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점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장관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의 그런 법 적용의 차별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집 앞에 눈 안 치우면은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고 다른 지방에도 조례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있지만 실제로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있는 규정 자체를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자체도 사실 우리나라 미국 사이에서는 차이점도 좀 발견할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법의 철저한 적용, 그리고 꼭 권력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한테도 이런 법이 적용이 됐을 때 불만을 갖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 좀 부럽기는 하지만 뭐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이번 주제 또 이제 궁금한 것이 이런 뭐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무는 경우가 있고 우리도 이제 서울시나 뭐 다른 지자체 조례가 있는데 좀 눈길 가는 이런 세계의 각국의 법안들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눈길 가는 이색 법안들인데요. 이탈리아는 그 패션의 나라라고 하지만은 옷을 못 입으면 벌금 5만 원. 미국 오클라호마주는 후드티, 모자 달린 티를 입으면 벌금 55만 원. 독일은 손가락 욕을 하면 벌금 600만 원. 영국에서는 국회의사당에서 죽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언뜻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 미국 오클라호마주 후드티를 입으면 벌금을 주는 이유는 그런 거라고 해요. 이 범죄에 어떻게 악용된다 후드티가. 그러니까 후드티를 모자를 씀으로써 얼굴을 가리고 뭔가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후드티를 착용하지 말라 이러는 것 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폭력이라든지 욕이라든지 어떤 상대에게 행해지는 그런 위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욕설, 특히 뭐 늙은 돼지 이런 욕은 굉장히 심한 욕이라서 벌금 350만 원 이상을 내게 된다라고 하고 영국에서 국회의사당에서 죽는 걸 금지하는 이유는 누구든 간에 국회의사당에서 죽으면 이 국장에 준해서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는 뭐 그런 법이 있어서 좀 아프다 싶으면 국회의사당 밖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좀 필요한 법 같은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교수님, 어떤 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것보다 좀 같은 맥락에서 좀 특이한 법안이 상정됐던 것이 이제 가수가 그 립싱크를 하게 되면 이건 뭐 처벌하게 되는 뭐 그와 같은 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의 있게 어떤 공연 행위를 하지 않고 관객을 기망해서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인지 법의 취지는 뭐 잘 이해하지는 이제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뭐 있어야 할 법은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저는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법이 외국에 비해서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에 대한 뭐 창출보다도 있는 법을 정말 철저히 지키고 공평 무사하게 집행하는 이것이 하나의 그 관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색 법안이나 황당 법안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리고 그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느냐 이 문제거든 사실은. 이번에도 뭐 무슨 군 예전 장성이 뭐 몇십억을 횡령했는데 결국은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훔치면 실형을 맞고 돈 있는 사람은 저렇게 집행유예로 다 풀려주고 경제사범들은 이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이 불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법안들보다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가 안 한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아까 립싱크 얘기했었는데요. 립싱크, 이게, 예, 법안이 발의만 됐지만 이제 통과는 못 됐는데 이런 가수가 립싱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거죠. 가수는 노래를 하는 직업인데 그냥 녹음된 걸 틀어놓고 한다면 그게 가수가 맞는지 모르겠고 이런 법까지 만들어야 할 정도로 우리 가수들이 댄스나 옷차림 이런 데만 신경 써서 사실 퍼포먼스를 하는 거지 노래를 하는 건지 헷갈리는 그런 모습의 가수들이 많은데 저는 가수가 립싱크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업 윤리에 반하는 거 아닌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이 아플 수도 있고 뭐.